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고 선택진료는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모든 질병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임기 중에만 30조 원이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부는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할 경우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군의 주력 공군 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포위 사격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괌 포위 사격을 꺼내든 이유가 뭔지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늦추자는 법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한 자료를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특히 국정원 예산 자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밀로 분류돼 감사도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의 지출 내역이 검찰로 넘어갈 경우 불법 전용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다음 주쯤 박 대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장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는데 군 검찰은 필요할 경우 공관병과의 대질 신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 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에서 비롯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 100만 원 정도 내야 받을 수 있었던 MRI 진료도 적게는 20만 원만 내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또한 환영할 만한 정책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지 놓고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시고 실생활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 어환이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국민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위 30% 저소득층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진료비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을 비롯한 4대 중증 질환에만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줄일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기조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입니다.
일단 병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8살 시우는 선천성 복합질환 엠마누엘 증후군 환자입니다. 척추측만증과 언어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 달 치료비는 약 3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60여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7년 정도 저희가 개인 자부담으로 이렇게 비급여 치료를 했거든요. 늦었지만 어쨌든 고맙고. 이번 대책의 수혜자는 시후만이 아닙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병원의 모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100만 원에 달하는 MRI와 신경인지 검사 비용이 39만 원으로 줄고 본인 부담비가 전체 치료비의 50%였던 노인틀니 치료도 30%로 내려갑니다. 입원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 입원비만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2인실로 확대되고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는 1인실에 입원해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대형 병원에서 베테랑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고 대신 진료비를 15에서 50%가량 더 내는 이른바 특진 제도도 폐지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9개월째 투병 중인 김장근 씨. 김 씨는 신약 항암제 레고나페닉 투여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 달에 320만 원씩 드는 약값입니다. 지구 망하게 만들 이유 있으니까 그래갖고서는 나는 우리 못하겠다고 서리 거기서 그랬어요. 도가 엄청 들어가니까. 결국 치료를 포기한 김 씨는 일반 항암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인실이나 1인실 뭐 아무리 좋으니 좋다 해도 그런 거는 좀 부담 이렇게 필요는 없고 먹는 약에 대해서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큰 틀로는 온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 환영이지만 정해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자, 병원비가 대폭 줄어든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이제 좋은 제도가 문제없이 오래 지속되려면 재정이 함께 버텨줘야 한다는 것인데 아마 혜택을 받는 시민들 모두가 똑같이 갖고 계실 기대와 걱정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청와대와 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석승 이정엽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고 복지부는 이를 이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부처인데 먼저 청와대 담당하고 있는 고석승 기자에게 질문 좀 드리죠. 앞으로 10년간의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이번 내놓은 안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예. 자, 지난 10년간의 이 건강보험료의 이 평균 인상률이 3.2%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까지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1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 인상률 추세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최근 5년만 좀 더 자세히 잘라서 놓고 보면 예. 이 평균 1%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낮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 누적 흑자 등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 정부가 3%대로 앞으로의 10년간의 인상률을 묶을 수 있다고 이 자신감을 보이는 건 이 같은 추세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1조 원 정도 된다는 거. 이건 이제 거둔 만큼 급여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네, 사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암 무료 검진 사업 등의 효과로 입원비와 암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흑자를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보험료, 그러니까 국민이 낸 이 보험료를 제대로 이 공단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맞은편에 이정엽 기자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대책에 의해서 만일에 이제 급여비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급여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정부 그렇습니다. 입장은.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선 재정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의 시각이 있고요. 예. 정부 뜻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일단 건강보험 보장률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보장률은 65%였습니다. 예. 보장률이 뭐냐면 병원비가 100만 원이면 건강보험이 6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보다 2015년도에 오히려 보장률이 소폭이긴 하지만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물론 그 사이 매년 건강보험료는 3.2% 올랐고요. 평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선 1% 조금 넘는다고 아까 최근 추세는 말씀드렸고. 좀 줄었고요. 예, 예. 어쨌든 매년 보험료를 올려도 보장률이 정체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보장률을 더 높이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고 그게 5년간 30조 원이라는 얘기인데 예. 과연 그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언젠가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면 그때는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되긴 사회적 합의가 되는데.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그 혜택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부담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그 폭이 어느 예. 정도 되느냐.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는 그 폭이 지난 10년간의 평균폭에서 결코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선 그게 될까 하는 우려는 부족하다는 당연히 얘기. 뭐 나올 수 있는 예. 것이긴 하죠. 자 그렇다면 5년간 30조 원 정도로 고석승 기자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3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가 투입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정부 설명대로라면요. 말씀하신 대로 30조 6천억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의 절반, 그러니까 10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예. 나머지는 국가 재정을 통해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거둘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누적 흑자 중 나머지 10조 원은 어디다 쓰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 달 보름 정도의 이 지불 준비금 명목으로 이건 또 남겨두겠다. 아, 이렇게 일종의 밝혔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21조 중에 10조 정도를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 국가 재정은 어떤 겁니까? 아직까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예. 이제 안을 밝힌 바가 없는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나 이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분 이제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회와 협의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예. 이 정부가 미리 구체적인 안을 말하기는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제 야당의 협조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저 이정혁 기자. 네.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이 충분해서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그럼 뭡니까? 일단 그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작년은 아주 좋습니다. 3조 원 흑자에 적립금도 많습니다. 아주. 그러네요. 그런데 기재부는 내년부터 바로 적자로 전환이 되고 2023년이면 적립금 21조 원이 모두 고갈. 그리고 2025년에는 20조 원 정도 오히려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유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노령 인구가 늘면서 병원 치료도 더 늘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 앞서 정부가 적립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기재부의 예상대로라면 이 적립금은 적자를 메우는데 먼저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기재부나 아니면 복지부나 다 같은 정부입니다. 다 같은 문재인 정부인데 지금 이정혁 기자가 얘기한 이 기재부의 예상은 전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겁니까? 이번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겁니까? 지난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지난 정부요? 전망치고요. 그러면 네. 김동연 장관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기재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그 정부에 따라서 예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라니까 이번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재부 쪽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사회보험의 재정 전망은 사실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매년 그 재원 소요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고석승 기자한테 물어보죠. 정부가 21조 원 수준의 흑자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예상대로라면 누적 흑자 21조 원은 금세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일단 지난 정부 기재부의 얘기였다고 하고 사실 근데 또 이번 정부에서 그걸 갑자기 다 뒤집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다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만 제가 이정혁 기자한테 질문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국가 재정 투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 건강보험료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요즘 뭐 그 증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증세분에서 이 부분을 충당해야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길까요? 네, 우선은 이 앞서 보신 이 지난 정부의 기재부 예측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예.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그런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답이 여기서 나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재정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요, 이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서 이 기재부가 매년 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이 건강보험에 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최근 몇 년간은 이게 15% 내외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규모를 일단 이 법에 명시된 대로 20% 선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면 향후 10년간은 현재의 인상률 수준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지만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다만 확실한 건 이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기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 신중한 반응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엽 기자.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오늘 여러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정부 측 인사가 아닌 분들하고 통화를 주로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혜택이 들면 부담도 당연히 함께 늘어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엔 정부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엔 역시 제도를 지속하려면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바라건대는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정부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을 텐데 시행에 들어가면 뭐 차근차근 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엽 기자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면 당장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실손보험,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도 의문이죠. 왜냐하면 다 커버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동시에 또 예를 들어서 특진 같은 것이 사라지면 베테랑 의사 보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또 입원실도 혹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그래서 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책을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은 비급여까지 포함해 병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정책대로 비급여 부담이 대폭 줄게 되면 사실상 실손보험은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고가면서 치료 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급여 대상으로 정해 3에서 5년 정도 효과를 점검키로 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급액 감소폭을 검토한 뒤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혼란은 병실 대란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1, 2인실의 건강보험 보장이 가능해지면 환자와 병원 모두 상급 병실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차피 뭐 1, 2인실도 급여가 되면 1, 2인실을 다 바꿔서 뭐 경영 개선하려면 당연히 1, 2인실 만들겠죠. 지금도 대형 병원은 병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너도 나도 몰려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속출할 거란 우려입니다.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은 병원장이 임명한 10년 이상 전문의들이 보는 진료를 말합니다. 통상 특진 의사들은 일반 의료진보다 진료 시간이 더 길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7시간을 봤으면 이제 5시간을 오는 걸로 안 끝낼 거예요. 진료 시간 자체는 그렇게 무리해서 안 보겠죠.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이렇게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안도 많아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종종 과장되고 또 거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전개되는 상황은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발언 직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북한이 괌을 거론하고 나선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전략군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등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화성 12형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000km로 괌은 물론 알래스카까지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전략군은 김정은 동지가 결단을 내리면 임의 시각에 동시다발적,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며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이란 선택권이 미국에만 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방전쟁 등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론했던 미국 백악관을 직접 겨냥해 맞대응한 겁니다. 동시에 북한 총참모부는 미국의 무모한 선제 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1.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거론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 직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괌 포위 사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괌인가? 북한은 여러 가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괌을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 발진기지라고 지칭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최전방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3,500km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의 전투기가 유사시에 이제 괌에서 곧바로 출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띄우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 무기의 발진 기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앤더슨 공군 기지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인 B-1B 랜서가 있어 언제든 출격이 가능합니다.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북한이 ICBM급을 발사했을 때도 곧장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서 무력 시위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함대 등 함대의 모항 역할을 하는 괌 해군 기지도 있습니다. 이들 미국 전략 무기들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규슈 인근과 또 동중국해 등에서 전개해서 동북아 군사력의 허브라고 불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드 기지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2부에서 저희가 김종대 의원과도 얘기를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괌은 군사기지인 동시에 미국 영토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 병력 6천 명을 포함해서 총 한 16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사는 곳이죠. 예, 당장 괌 주민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좀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괌의 에디 칼보 주지사가 영상을 통해서 주민들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And I want to reassure the people of Guam that currently there is no threat to our island or the Marianas. I'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this morning. They have said that America will be defended. 예.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위 사격,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북한의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보면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 이렇게 주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괌이 아닌 괌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 군사 전문가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괌은 선제 타격이나 예방 전쟁에 투입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주로 배치되고 있는 중요한 곳으로 그것을 북한 자신들이 역으로 선제 타격하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예. 기술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네, 북한이 지난 5월에 시험 발사를 화성 12형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고각 발사를 했는데 최고 고도 2,100km 그리고 비행 거리가 780km였습니다. 예. 이거를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에 사거리가 4,000에서 5,000km 가량이 된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괌은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론적으로 뭐 그런데 북한이 괌 주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실 본토가 아닌 해역이라고 해도 미국이 그게 그냥 넘어갈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괌 앞바다에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은 사실상 이것을 전쟁 도발 행위로 볼 것이고 또 이 공습을 했다 이렇게 보고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도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괌 포위 사격 실제 이행할 가능성은 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괌 앞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보다는 필리핀 동해 공해상과 또 이제 괌 서해상 사이 한 2,000km 가량이 되는데요. 이곳에 발사할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곳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어디까지나 예상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대로 할 것인지 우려가 되는 건 뭐 틀림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예, 방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령 괌 주민 16만 명이 북한 위협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미국 언론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 위기란 제목으로 군사적 충돌 우려를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워싱턴 잠깐 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현기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현기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꺼내든 화염, 뭐 혹은 또 분노 이런 단어는 뭐 따지고 보면 전쟁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표적 어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추가 반응이 있습니까? 발언의 배경은 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워싱턴은 오전 7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북한의 괌 포위 타격 이야기가 나온 뒤 미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긴급 연락을 취한 괌 주지사를 통해 나온 내용은 백악관은 미국을 방어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틸런스 국무장관이 상황의 엄중함을 의식해서 괌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화염과 분노 발언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진위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이날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정보국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ICBM에 탑재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결론을 내렸고 이르면 내년 미 본토를 실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무기도 최소 60개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조금 전에 미 국무장관이 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지금 눈에 띄는데 간 목적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미 국무성 쪽에서 브리핑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브리핑한 내용은 없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세안 태평양 지역 포럼 ARF에 참석했었는데 그 귀국길에 잠시 괌을 들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쪽에서 불안이 좀 커지니까 좀 무마하러 들린 그런 느낌도 들긴 드는데 정확한 것만 나중에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기 특파원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과연 북한의 군사 옵션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겠지만 또 한편에선 알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예, 트럼프로서는 미국의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번 북한의 조치가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군사 옵션을 쓸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역설적으로 이제는 미 의회와 여론이 군사 행동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싱턴의 외교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대다수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다만 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오는 트럼프 행정부 내 한국 전쟁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할 사람은 많다며 트럼프의 충동적 대응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 다 해놓고 한쪽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해놓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좀 덩달아 좀 불안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위험한 게임을 한다고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는 미 언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즉, 즉흥적인 강경 발언이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건데요. 위대한 지도자는 행동할 준비가 끝나지 않은 한 적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은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케인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권에서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가 강도 높은 대북 발언을 계속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북미 간의 이런 거친 설전이 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위협이다. 이런 분석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미 CNN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로선 북핵 해법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는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 발언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바꿔 말하면 북한의 대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원파가 갈리는 점 때문에 군사 행동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미가 대응 수위를 서로 높이는 형국이고 또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위기 상황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청와대의 이런 인식이 아니란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며 오히려 잘 관리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일 위협 수준을 높이는 데다 미국도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운운하는 것도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점점 더 상황이 불리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부턴 거의 소통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미국과 소통은 확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정부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 주사파 세력들과 친북 유화파들의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듣고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은 미일 정상과 통화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고 꼬집었고 바른정당도 북핵을 저지할 뚜렷한 전략과 방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돼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석방했다고 오늘 오후에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총리 특사단은 임 목사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중국 스촨성의 주자이거우에서 어젯밤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산악 경관이 손꼽히는 관광지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19명, 부상자 수는 240명을 넘어섰는데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먼저 예영준 특파원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큼직한 바위 덩어리가 도로 위로 날아왔습니다. 건물 안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심합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서촨성의 유명 관광지 주자이거우의 모습입니다. 진원이 26km로 깊지 않아 흔들림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희생자가 잇따랐습니다. 진앙으로부터 300km 이상 떨어진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도 진동 감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 가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규모 4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도 지진 순간 100명이 주자이거우를 여행 중이었지만 2사람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뿐 모두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예영준입니다. 네, 스촨성 주자이거우는 우리에게 구체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관광 명소입니다. 지진 당시 관광객 3만여 명에 대한 긴급 대피가 이어졌지만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공포에 질려 발을 떼지 못합니다. 한글 간판 상점 앞에도 건물 잔해가 흩어졌습니다. 산악지대 관광에 나섰다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就刚才听那个2个那个乘客，他们就坐那个大巴，然后那大巴前面已经翻了，然后后面这些就都自己走回来的。 하루 3, 4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지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관광객 사망자만 최소 6명입니다. 군인들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구조대는 관광객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하고 긴급 대피시키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촨성은 세계 자연유산인 판다 서식지와 중국 4대 절경인 구체구로 유명해 재작년 한국에서만 16만 명이 찾았습니다. 스촨성에서는 지난 100년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총 163번 발생했습니다. 약 7만 명이 숨진 2008년 원촨 대지진 때 관광객 2천여 명이 연락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지질연구소는 최근 히말라야 고원의 지각판이 스촨성 분지 지역을 밀어올리면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라시아판이 인도판과 부딪히며 생겨난 룽먼 단층대가 휴면기에서 깨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세청이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정조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등의 소득도 없이 아파트 4채를 가진 20대를 비롯해서 286명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특히 혐의자 가족의 금융 계좌는 물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주택 3채를 보유한 20대 A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지역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 B씨 역시 서울 강서구와 종로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부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 금수저식 편법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30%가 넘는 100여 명이 다주택자와 30세 미만 주택 거래자입니다. 이들 중엔 편법증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한 다운계약 혐의자도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은 물론 거래 금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습니다.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세청은 이들과 가족의 금융계좌는 물론 관련 사업체를 조사해 증여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전방위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 수요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과열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다주택자 전수조사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5월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평 과세 원칙에 비추어서 법안 발의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은 이 시기를 2020년까지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교인의 소득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시행될 경우 종교계와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유예됐는데 또다시 늦추자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이미 청와대와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유예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당이 종교계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인인 김 의원이 주도한 법안은 민주당 의원 8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네, 요즘처럼 날이 더워도 이웃집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최근 5년 동안 간접 흡연 피해 1000여 건 가운데 베란다나 화장실을 통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 서경애 씨는 올여름 창문도 못 열고 지낸 적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담배 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걱정이 되죠. 창문뿐만 아니라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도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여름철에는 늘 환풍기를 켜고 문을 늘 닫아놔야 할 정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피운다고 하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내년 2월부터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런 경우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관리사무소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결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이번 대책이 이웃 간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군 검찰은 어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군 검찰은 공관병과 대질 신문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군 검찰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사용하던 이작전 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 5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장 휴대전화와 수첩, 공관 비품과 집무실 서류, 사무실 장부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장 부부가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박 대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물증보다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 공관병과 대질신문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공관병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삼성이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공연 티켓 등을 선물하면서 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메시지에 이런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수사기관 고발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박모 변호사는 2009년부터 6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 5명을 변호했습니다. 2014년 9월부턴 피해자 가족 모임인 반올림에서 일부가 나와 만든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 대리인을, 지난해 1월부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외부 독립기구 옴부즈만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으로부터 공연 티켓을 수차례 받아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 등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장 전 사장에게 사장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예술의 전당 등 티켓을 잘 받아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 사장님이 관심 가져주는 덕분에 삼성 백혈병 옴부즈만 위원회는 예방 대책을 위해 정상적 경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가족 모임 반올림 측은 박 변호사가 2012년 삼성과의 협상을 제안해온 사실 등이 이 같은 접대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JTBC 취재진에게 무료 변론을 하며 1000시간 이상 봉사하는 등 떳떳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옴부즈만위원회 상임고문과 가족대책위 대리인을 사임했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이른바 갑질 논란은 도처에서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입니다. 최근에 국기원 원장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폭언을 쏟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저희 취재진이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 폭언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국내외 각종 태권도 심사와 행사를 주관하는 국기원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오현득 원장 등 경영진에 대해 공금 횡령과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 원장이 경찰 조사를 앞둔 직원 강모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 사람의 대화 녹취 파일에서입니다. 네 진술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다 나눠주고 한두 개 남은 돈 줬다 그건 이해하라고. 강 씨에 따르면 해외 지사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건을 국내의 다른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오 원장은 이 같은 진술에 대한 대가도 얘기합니다.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앞으로 쓰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연수 원장이 할 놈인데 인마 지금 네 나이에. 8분가량의 대화에선 욕설도 이어집니다. 뭉쳐이 그도 모르고 발로 차버려. 그러니까 까지마 잘하고 있어봐. 강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오 원장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강요당했고 결국 사직서를 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법 번복을 안 한다 그러니까 네가 주범 아니냐. 네가 주범 아니면 사직서를 써줘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없이 사직서를 써줬거든요. 비참하죠. 이에 대해 국기원 측은 오 원장이 거짓 진술은 물론 사직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한 중학교가 우익 세력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조직적으로 항의 엽서를 보내는가 하면 여당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 교과서 채택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윤세령 특파원입니다. 명문으로 꼽히는 고베시에 있는 나다 중학교입니다. 최근 우익 세력들로부터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가 채택한 마나비샤의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과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게 전부입니다. 나다 중학교가 이 교과서를 채택하자 채택을 취소하라는 항의가 전국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어느 나라 교과서냐, 공산당의 선전이냐는 협박성 엽서가 200통 넘게 왔습니다. 의원들의 추궁도 잇따랐습니다. 집요한 전화와 협박으로 무서웠다는 교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いろんな方のお電話がつないでおりましたので、どういった返事をしているのか、どういった内容なのかはこちらはちょっと分かりかねますが。 이 학교 교장인 와다 마고히로 씨는 정치적 압력으로 느껴졌다면서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본 사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38곳입니다. 하지만 같은 항의를 받고 채택을 취소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지난번 교육부에 이어 오늘은 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같이 학교폭력이 점점 줄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해 말 같은 반 학생 3명으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페이스북 계정에 A양의 사진을 올린 뒤 욕이 섞인 댓글을 번갈아 달며 A양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겁니다. 서울교육청 조사 결과 이렇게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학교폭력 자체는 소폭 줄었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조사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반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응답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솔직한 응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도 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분명히 내가 우리 반 한 6개월 동안 싸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수거를 해보니까 우리 반에 학교폭력이 하나도 없다고 나온 거예요. 전문가들은 조사 방법을 표본 또는 면접 조사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어제 급전지시 문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봤죠. 그런데 오늘은 정부가 전력 설비 능력을 전력 수요보다 22% 높게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2에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2기 정도를 덜 지어도 되는 분량인데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2011년 늦더위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발전기 고장까지 겹치면서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 시설을 최대 수요량보다 22% 정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며 이 전력 설비 예비율을 2에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과잉 설비 논란이 계속된 만큼 예비 전력을 약간 줄여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설비를 약간 줄이는 대신 공백 일부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급전 지시를 요청할 기업과 공장을 늘려 전력 사용을 일시적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조비를 받는 급전 지시 계약을 맺으려면 연간 60시간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30에서 40시간으로 완화해 참여 기업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시 줄일 수 있는 전력량은 현재 연간 4.3기가와트에서 8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전력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청 공무원 20%에 달하는 98명이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구입 예산을 부풀려서 가로채우다 적발됐습니다. 인제군과 횡성군에서도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강원도 공직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청입니다. 사무실마다 빈자리가 너무 많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고성군청 공무원 476명 중 20%가 넘는 98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용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공무원들은 이를 첨부해 지출 결의서를 작성했고 업자는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공무원들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예산을 횡령해온 겁니다. 공무원들은 관행처럼 이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7급 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무원 97명과 업자 A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선 강원도 보조사업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1,65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이 최근 구속됐습니다. 횡성군에선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혐의로 구속된 6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성군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주민들의 당혹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친구를 때린 뒤 구급차에까지 올라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27살 김모 씨가 동창생과 술을 마시다 말싸움 끝에 윤 씨를 폭행했습니다. 윤 씨가 다쳐 구급차가 출동하자 김 씨는 구급차 안으로 들어와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촬영 기자들의 회사 충성도와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한 이른바 MBC판 블랙리스트가 논란인 가운데 언론노조 MBC 본부가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기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서가 실제 인사에 반영됐다면서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단속 경찰에게 12만 원을 건넸다가 10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 남성은 경찰에게 잘 봐달라며 12만 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일본 도다이지 불당의 한 나무 난간에 가로 40cm, 세로 10cm 크기의 한글 낙서가 보입니다. CCTV 화면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일본 경찰은 범인을 붙잡으면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도권 신도시에 친환경 인공 습지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고장나면서 악취에 모기떼가 들끓는 장소가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방치되다가 주민들이 항의한 끝에 보수가 되긴 했지만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이 초록색 수생식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산책로를 걷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인공습지입니다. 빗물을 모아서 이곳 수생식물로 정화를 한 뒤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설이 있는 환경보호시설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이곳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모기떼가 들끓는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습지는 5년 전 경기도시공사가 만들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흐르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시설입니다. 하천을 따라 130m가량 조성된 인공습지엔 갈대 등 수생식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1년 전 습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서 습지가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습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습지가 물로 가득 차도록 펌프가 작동을 해야 되지만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물이 한쪽에 이렇게 고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생식물 사이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어디까지가 수생식물이고 어디까지가 잡초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래쪽 고여있는 물을 한번 보실까요? 오랫동안 한 곳에 고여 있으면서 물이 탁하게 진한 녹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흙을 한번 건져 올려 봤더니요. 악취도 심하고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부유물 때문에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서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더운데 문 창문을 열고 싶은데도 이 냄새 때문에 지금 창문을 못 열고 저희 그냥 계속 에어컨만 켜고 있거든요. 물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주변을 오가는 것도 고역입니다. 찌린내라고 해야 되나? 물 고인 냄새, 물 썩는 냄새 같이 많이 났었어요. 불쾌했죠. 날도 더운데 냄새 나니까. 고인물은 대규모 모기 서식지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저녁에도 집 앞 산책을 꺼리고 있습니다. 온 몸에다가 모기 그 약 있잖아, 애들. 그거 다 뿌리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산책할 수가 없어요, 모기 때문에. 주민들은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아, 고친다.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지. 수원시에서는 뭐 도시공사에다 미루고 또 서로 이렇게 그냥 뭐 왔다 갔다 지금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선 주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로 받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를 다 못 받았고요. 그거는 어떻게 한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빨리 못하고 조금 좀 늦게 시작한 거는 있죠. 뭐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결국 집단 항의가 거세지면서 시설물 수리를 거쳐 이달 초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와 공사 측이 늑장 대응을 했다며 다시 시설물이 고장나거나 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악취와 모기떼 문제 등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합니다. 지방 공기업과 관할 지자체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결국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늘 그렇듯 영화든 무엇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용감하게 맞섰던 사람과 피했던 사람, 참여자와 관찰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죠. 방송인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언론의 얘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화 속 언론의 모습은 곳곳에서 참담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가 붙들고 있는 것은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치열했던 광주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던 광주 이외 지역의 평온함은 군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생경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은 결국 광주에 있던 한 방송사가 불에 타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지요.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 80년대 기자로 활동했던 총리는 이른바 젊은 영도자를 찬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포갑의 시절 권력자를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기사를 되돌리면서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당시에 또 다른 언론인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이걸 쓸 테니 끌려간 내 동료만 때리지 말아달라. 내가 죄가 많다. 이렇게 당시의 상처를 뒤늦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선택은 달랐을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두웠던 시절 이 땅에서 빚어졌던 그 모든 비극의 시간. 그러나 당시를 겪어야 했던 그들도 또한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방송을 시작했던 저나 저의 동료들도 그 비극의 시간 속에 방송인으로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돌아 지금은 모두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시간. 그 모든 참극을 가져온 당시의 젊은 권력자에게서는 가해자의 변명만이 쏟아져 나오고 영화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 역시 그 비극의 시간을 붉게 물들였던 가해자로서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목포신항에서 머물고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 체크를 진행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습니다만 지들로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시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들도 한때는 소녀였고 그 마음에는 꿈이 가득했죠. 긴 세월 동안 묻어뒀던 꿈을 그 피해자 중에 한 분, 길원옥 할머니가 이루었습니다. 가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음반 제작 발표회를 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가수 길원옥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만나뵀습니다. 길원옥 가수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이 아니라 가수 길원옥입니다. 너스레의 길원옥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가수라는 말이 아직 쑥스러운 할머니의 노래 사랑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좋아하긴 나마 13세서부터 확실히 그냥 어두운 데서나 이러지. 그래서 되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사람이 부르다가서 들키죠. 노래 같은 거 하다 걸려들면은 무엇으로 나가라고 해가면서. 그렇지. 노래가 좋던 13살 소녀는 돈 벌러 가자는 꼬임의 수가 일본군 위안부가 됐습니다. 4년 넘는 위안부 생활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17살 어린 몸은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평양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위안부였던 사실을 숨기고 홀로 견딘 시간. 할머니는 노래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외롭다든지 뭐 좀 마음이 부족하다 할 때는 괜히 쓸데없이 막 노래를 불렀으니까. 왜 젊어서들은 서로 괜히 이유 없이 사람을 꼬집을 때가 있지.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옥수수, 번데기 좌판까지 온갖 일로 30 홀몸에 입양한 아들을 키우는 사이 세월은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사는 전체가 그 아들에게 있었죠. 저 아들이 남하는 것을 못한 때 그때 무슨 꼴이 될까 싶으니까 지난해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마음이 급해진 주변의 권유로 길할머니는 음반 녹음에 나섰습니다. 평소 즐겨 부르는 15곡을 담은 음반의 이름은 길원옥의 평화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해 볼 걸. 1928년 일제시대 태어나 위안부 피해자로, 미혼모로,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가로 90년을 살아온 길할머니는 오는 14일 신인 가수로 첫 콘서트 무대에 섭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작전. 이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매우 격하고 위태로운 이른바 말폭탄이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위협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양측 간에 뭐 조금이나마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잠깐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왜 괌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전략 무기들이 다 발진하는 곳이기도 하고 동북아의 어떤 거점이기도 하고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허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에서 그 이지은 기자랑 얘기할 때 김종대 의원은 거기에 하나 더 얹어놨더라. 그러니까 사드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는 맞죠? 예. 예. 자,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2013년에 한 67일 정도 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전쟁 위기가 북미 간에 아주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예. 이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하면서 그 미사일로 괌과 하와이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괌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B-52 폭격기가 괌에서 전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하겠다 하면서 무수단 미사일을 등장시켰죠. 예. 그러니까 그 괌의 지사가 급히 미국의 국방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예.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배치된 게 사드입니다. 예. 그때 그 일 때문에 사드가 배치됐어요. 중동으로 가던 사드가 괌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워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드로 막겠다는데 예. 우리가 일제 사격, 포위 사격을 한꺼번에 여러 미사일을 동원해서 뭐 화성 12호를 주력으로 해서 해볼 테니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예. 요즘 뭐 죽음의 백조라고 전략 폭격기 자꾸 보낸다는데 그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거냐? 예. 이것도 한번 막아봐라 하면서 응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북미 간의 공방은 진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진화하고 있다고 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된 그 이유는 사드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일제 사격, 포위 사격이란 말이 예.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 곧바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위 사격을 할 것이냐?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공해상에 쏜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심각한 수준의 이제 군사적 상황, 예. 위기가 촉발이 되고 충돌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기지, 허브기지의 인근에 상대방의 중거리 미사일로
인근을 위협했다 그러면 이 적대 행위의 수준은 예. 아마 냉전 이후로 냉전 때를 통틀어서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흔들리는 패권, 흔들리는 위신 이런 것들을 과연 미국이 수용하겠냐? 이거는 즉각 군사적 응답이 그런가요?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응답이라 하면 일단 북한의 행동을 응징하는 이른바 외과적 수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북한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 공격. 예. 이것은 뭐 당연히 불러온다고 봐야죠. 예. 근데 그 법적으로 보면 공해상의 뭐 포위 공격이든 뭘 하든 네. 공해상의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그게 미국으로서는 대응할 명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예. 카리브해는 공해였습니다. 예. 그건 미국 영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쿠바라는 건 외국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체 행위가 미국에 견딜 수 없는 군사적 압박이자 스트레스가 되면 감내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 또 여기는 전략 허브 기지예요. 여기엔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의 핵심 전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인근에 가까운 해역에 비록 공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다 그러면 예. 그것은 이제 미국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또 그 인근을 타격한다 그랬는데 북한 미사일이 그렇게 정밀할까요? 뭐 공해상 또 예. 영해상 또 실제 기지 이런 것을 구별할 만큼은 과연 북한의 미사일이 그렇게 정밀하겠습니까? 만일에 북한 자체가 그런 정밀도에 자신이 없다면 네. 실제로 그렇게 주변에다가 미사일을 보내지 않고 아까 그 이지은 기자가 잠깐 뭐 리포트 해드렸지만 그보다 왼쪽 필리핀 쪽에 가까운 쪽으로 공해상으로 네. 조금 더 멀리 하면서 위협만 하는 그런 상황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위협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예.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저는 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아예 미사일 발사는 예. 없을 것이다. 예, 지금까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뭐 우주로 할 때 그쪽 인근을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예. 남극을 향해서 전에 그 ICBM을 발사할 때는 지나간 적은 있지만 예. 여기를 낙하 지점으로 설정해서 하는 건 조준 사격이거든요. 예. 그럼 표적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인데 공해상이라 할지라도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중에 가장 중대한 사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김정은이 모를 리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다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북한에서 말로 한 것을 해놓고 없었던 걸로 그냥 없었던 걸로 넘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전략적 단위에서의 어떤 말 폭탄, 이 위협이라는 것이 예.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예. 지금까지 그 북미 간에 전개됐던 이런 식의 공방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 예. 어떤 가상 전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 대응책이 나오면 이쪽에서 또 역대응이 나가는 예. 이런 식의 지금 그걸 저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략 전쟁이죠. 예. 이런 게임의 양상으로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위신의 전쟁이에요. 예. 밀리지 않겠다. 반드시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겠다. 이런 오기와 오기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그 수준의 게임의 룰이 있는 것이지 이 뭐 말싸움이 나중에 실제 주먹질로 가냐 이런 것은 다른 문제라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 북미 간에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답답한 대목이죠. 예. 일단 끼어들 틈이 별로 없다는 이런 부분이 7월에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한탄조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예.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와 긴장 완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 표명이 우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뭐 미국 편 들고 어디 뭐 중국 관리하고 북한하고 대화 제어하고 이 수준에서 문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걸 초월해서 이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칙이 뭐냐? 우선 평화, 긴장 완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로서 예. 피를 흘려도 대한민국 국민이 흘린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당사자 주권 선언을 그건 하면서 지난번 엊그저께 정합통화에서 가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말씀은 있었지만 예. 북한하고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야기와 달리 예. 북한의 핵미사일은 남북 대화의 사안이 아니다.
이런 뜻밖의 말씀이 있으셨고 예. 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사안도 제가 보기에는 예. 다분히 그 미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발언. 예.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검찰이 국정원에 민간인 댓글 부대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은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번 주 중에 자료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주목되는 건 댓글 부대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국정원 예산은 대외비로 돼 있고 감사도 받지 않아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가 되면 불법 전용 등의 문제가 새롭게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 사건에서 예산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을 위해 국정원이 수십억 원을 쓴 정황이 확인되면서입니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청와대나 특정 정당의 예산으로 해야 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도 국정원 예산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국정원이 제공할 자료 가운데 예산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댓글 수사팀의 수사 당시 국정원의 겁으로 압수수색을 못하면서 예산 자료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부대 예산은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에서 나아가 예산 불법 전용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업무에서 벗어난 불법 여론 조작에 예산이 쓰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댓글 부대 등의 조사 자료를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일주일째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을 따로 접촉해봤더니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정조준했습니다. 임기 거의 대부분을 여론 조작에 몰두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전에 MB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 누구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4대강 사업 재조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접촉한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측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선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며 모든 정권이 100년 가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다음 주쯤 본격화하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최근 용혈성 요독 증후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맥도날드가 정부기관이 발표하려던 햄버거 위생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조사 방법 자체가 잘못돼서 결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는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됐던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미뤄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른바 햄버거병 사태 이후 시중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8개에 대한 위생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모두 발견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햄버거 한 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어제로 예정됐던 자료 공개를 연기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검사 제품을 저온의 밀폐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쇼핑백에만 넣어 장거리 운반하는 등
중요한 검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조사 결과를 업체에 공개하는 간담회 자리 이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비자원이 공개를 강행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입장 표명이 어렵다며 내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오늘 오대영 기자의 팩트체크는 하루 쉽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바로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황금박쥐 고민입니다. 예, 뭐 오늘 많이 얘기가 되던데. 예.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얘기인데요. 예. 먼저 황금박쥐 말부터 설명을 잠깐 하면 원래 이 단어는 2005년에 한 언론사의 신년 좌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제2의 황우석을 찾자 이러면서 당시에 황우석 박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의 모임을 일컬었습니다. 몇 차례 모임을 하기도 했고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는데 사실상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모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논문 조작을 지원한 셈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영 본부장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친목 삼아 몇 번 모인 것이고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그래서 책임과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에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부분도 당시 박기영 본부장이 했었는데 이때 황 박사의 일부 불법적인 난자 채취를 두둔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논문 이전에 난자 채취가 먼저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금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제히 지명을 철회해라, 임명을 철회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의당도 어제 청와대가 과연 적폐청산 의지가 있냐라면서 강도 높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말이 없습니다. 두둔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데 오늘 민주당 대변인에게 물어보니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라는 대답이 왔었고요. 임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금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기간이다. 특히 정의당이 철회 요구한 것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의당은 적폐청산의 동반자로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까지 철회를 요구하면 청와대도 좀 반응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당이 지금은 대놓고 나설 수는 없지만 지금 반발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일쯤은 실명으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황금박쥐란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저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나왔었는데 주제가도 좀 유명했던 건데요. 황금박쥐는 실제 있습니다. 원래 학명은 붉은 박쥐인데요. 빛에 따라서 황금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까지 다 조사를 했군요. 예. 아무튼 제 기억에 황금박쥐 그 만화 영화의 가사 주제곡 가사가 뭐 어디에서 오나 뭐 이런 황금박쥐 뭐 이랬던 걸 기억을 하긴 합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나. 아무튼 졸지에 황금박쥐가 다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 진실 게임입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김무성 의원으로부터 그 어떤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지난 대선 과정의 단일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전하길 유승민 의원이 TV 토론을 잘하니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5년 뒤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죠? 저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했고 김무성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네요. 아무튼 유승민 의원은 전혀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요. 그 말을 전한 건 김무성 의원이라는 주장인데 그럼 김무성 의원의 반응도 있습니까? 논란이 되자 역시 김무성 의원도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면
박지원 전 대표, 주호영 의원 그리고 셋이 만나서 이렇게 단일화 논의를 대선 과정에서 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박 전 대표가 지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요. 예. 박지원 전 대표에게 오늘 확인하려고 몇 차례 통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예. 원래 박 전 대표가 기자들의 전화를 다 받고 또 콜백하기로도 유명한데 예. 오늘은 보좌관과도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우선 내용만 보면 지난 대선에서 대표급의 진지한 단일화 논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렇군요. 다만 유승민 당시 후보가 이에 반대했냐는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예. 박지원 전 대표가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돈 없는 구청장 기소입니다. 뭔가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혐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및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데요. 예.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해도 불법인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카톡방에 많은 좀 허위사실들, 뭐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산주의자다,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저런 카톡을 예. 수백 명이 있는 카톡방에 올리고 100명씩에게 퍼 날라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이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강남구 주민에 대한 예의로 신구청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보고 돈 없는 구청장 기소해서 그 돈 없은이 기소에 걸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에 걸리는 거였군요. 예, 수수료가. 많이 넘었던 예. 신현희 구청장에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후텁지근하지만 소나기가 오면서 한낮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를 끝내고 보내드릴 이른바 이제 엔딩곡은 좀 특별한 곡인데 제가 아까 2부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오늘은 가수라고 소개해드리기로 했죠. 길원옥 할머니의 신곡, 가장 최근에 배운 신곡이시라고 하는데 바위처럼이라는 곡을 잠깐 좀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셜 라이브는 길원옥 할머님을 만나 뵀던 강버들 기자를 비롯해서 저희 디지털 뉴스룸 팀이 나와서 직접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위쳐 나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았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꽃 뿌리가